표시의 효력 발생이 나오죠.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고, 의사 표시를 듣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하는데요.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고요. 완성된 의사를 편지로 써가지고 을에게 붙였다, 발송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발송된 편지가 을에게 도착했다, 도착하는 단계가 있고, 그 내용을 뜯어서 읽어봤다, 그 내용을 인식하는 단계가 있겠죠. 보통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느냐. 을이 그 내용을 알아야, 인식해야지만 효과가 생긴다. 이런 입법주의를 요지주의라고 하고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 도달만 하면, 도착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요게 도달주의고요. 도달할 필요도 없다. 발송만 하면 바로 효과가 생긴다. 이걸 우리가 발신주의라고 하고요. 보낼 필요도 없다.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걸 우리가 표백주의라고 합니다. 원래 요 4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3가지만 있어요. 한 가지가 없어요. 우리 민법에 없는 게 뭘까요? 예, 요지주의가 없다. 왜냐하면 요지주의는 표의자에게 너무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요지주의는 알아야지만 효과가 생기니까 을이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러면 땡인 거거든요. 갑의 입장에서 을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까지 뭐 할 수는 없어요? 입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 발신주의, 표백주의 요 3가지를 취하는데, 일단 도달주의가 원칙이고요. 발신주의는 예외고, 표백주의는 언제 취하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뭐 할 수도 없어요? 보낼 수도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라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 도달주의가 원칙, 발신주의가 뭐죠? 예외. 이게 결론인 거죠.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우스갯소리. 제가 우스갯소리를 잘 못하는데 하면 좀 웃어주셔야 돼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 보면 생각나는데,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요. 우체국입니다. 우스갯소리예요. 어느 날 편지를 분리하다 보니까 하느님께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신이 누구죠? 하느님께요. 그래가지고 우체국 직원이 뭐 보낼 데도 없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하느님, 제가 너무 돈이 없습니다. 50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감사에 쓰고 꼭 갚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체국 직원들이 너무 웃기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가지고 돈을 모아봤어요. 돈을 모아봤더니 30만 원이 모인 거죠. 이 30만 원을 이제 이 사람한테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답장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읽어봤더니 내용이 뭐냐면, 하느님, 보내주신 돈은 감사하게 잘 썼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50만 원을 보내줬을 텐데 우체국 직원들이 20만 원을 썼군요. 우체국 직원들에게 천벌을 내려주십시오. 웃겼나요? 아무튼 표백주의는 뭐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입니다. 민법을 공부하실 때는요, 좀 경직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자꾸 이렇게 경직되시면은 이게 뭐라 그러죠? 그 두려워하고 경직되시고 어려워하시면 이게 자꾸 이게 안 돼요. 안 되면서 또 뭐 하게 되냐면 암기 모드로 돌입하고요. 또 암기 모드로 돌입하면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두뇌를 먼저 이렇게 유하게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좀 재밌어 하시면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서설해 가지고 1. 상대방 없는 경우 언제죠? 표백주의를 취한다. 2번 상대방이 있는 경우 원칙이 뭐죠? 도달주의고 예외가 뭐죠? 발신주의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법조문이 있죠? 111조 1항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취하고 있습니까?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도달주의에 의해서 도달의 의의가 나와요. 그러면 도달이 되면 의사표시는 효과가 생기는데 도달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런 말을 씁니다. 상대방 집에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여기다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뭐가 된 거죠? 도달된 거죠. 주의하실 것은 요지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요지할 수 있는 상태, 가능한 상태에 놓이기만 하면 되고요. 그 내용을 뭐 할 필요까지는 없죠? 요지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럼 달라지는 게 이런 거죠. 아까는 요지주의는 손에 들고 있으면서 몰라 그러면 뭐예요? 땡이었는데 이제는 도달주의는 손에 들고 있으면 집의 영역 내 진입하고 뭐가 있는 거죠? 요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지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도달이 됐고 그래서 효과가 생긴다. 이런 의미거든요. 따라서 도달이 되고 효과가 생기려면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면 돼요. 따라서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것도 물론 도달이지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것도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한 것이니까 뭐한 것으로 봐요?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집에 등기우표 놓을 때는 그냥 우체부 아저씨가 아무나 받는 분 이름 적어주세요 이런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꼭 상대방이 받아야 도달되는 게 아니라 누가 받더라도 동거하는 가족이 받더라도 도달된 거죠.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이런 사람들이 받더라도 뭐가 필요합니까? 요지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첫째 시험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즉시 회수해버렸어요. 도달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의 가정부가 받았어요. 가정부가 받았는데 받자마자 갑이 있다가 을이 뭐 해버렸냐면 즉시 회수해버렸다면 갑이 즉시 회수해버렸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뭐 할 틈이 없었죠? 읽어볼 틈이 없었죠. 이때는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뭐 되지 않는 거죠? 도달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등록지에 배달이 됐어요. 주민등록지에 배달이 됐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지 않았냐면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면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요지 가능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교재 우측에 보시면 판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판례에 2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가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누구죠? 동업자의 사무소입니다. 그러면 집의 영역 내 진입됐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죠. 거기다가 또 그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이 됐어요. 그러면 동업자 사무실이고 누가 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면 그것은 집의 영역에 진입된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니까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말은 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도달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2번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 1가번 수령 거절이죠.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뭐한 것으로 간주하냐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거 뭘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이 날 거냐면 우병우 씨를 생각해 보세요. 우병우 씨 지금 깜빵가 있나요? 그 양반이 그 국회 청문회 때 그 뭐죠? 그 청문회에서 출석 통지서를 보내니까 도망가 버렸죠. 재밌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받았는데도 안 받으면 처벌받아요. 불출석한 거니까. 또 만약에 지가 있으면서도 수령 거절하면 뭐가 되죠? 도달된 곳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뭐죠? 도망가 버려야 되고. 재밌는 거는 그 사람이 법을 참 잘하는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도망갔어요? 지만 도망간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싹 도망갔죠. 왜냐하면 지만 도망가서 가족이 받더라도 뭐가 돼요? 도달이 된 거니까 불출석하면 뭘 받아요?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죠? 가족과 함께 도망가게 되는 이유는 있는데도 안 받으면 뭐한 것으로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 또 본인이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 받는 것도 뭐가 돼요? 도달이 된 거니까 가족과 함께 잠적을 하게 되는 거죠. 4번 격지자와 대화자인데 용어입니다. 시간 문제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의사표시가 발송이 되고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면 격지자, 시간이 전혀 요구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대화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를 통화 중이라면 말하자마자 바로 뭐가 돼요? 도달되니까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대화자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제 옆에 누워있는 제 와이프한테 제가 편지를 썼다면 편지가 우체국을 통해서 제 처에게 배달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뭐가 돼요? 격지자다. 그래서 발신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면 격지자, 아무런 시간이 요구되지 않으면 뭐가 되죠? 대화자가 되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다본에서 입증 책임이 나오는데 입증 책임 전에 판례를 보면 판례는 요겁니다. 주민등록지에 배달이 됐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뭐 하지 않고 있었어요?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때는 요지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도달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 답은 입증 책임인데 요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도달되는데 누가 입증을 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면 되고요. 표의자가 주장한다면 표의자가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 입증하기가 대단히 쉽죠. 왜요? 손에 들고 여기 쭉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표의자는 도달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뭐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 우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내용 증명 우편이 만약에 배달이 됐고요. 또 거기다가 이것이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이때는 도달된 곳으로 뭘 해주냐면 간주를 해줘 버려요. 또 만약에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때는 도달된 곳으로 뭘 해주냐면 추정을 해줍니다.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추정과 간주의 차이점은 뭐냐면 추정은 반대 증거로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는 걸 추정이라고 하고요. 간주는 반증만으로도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간주라고 해요. 그래서 추정보다 뭐가 더 힘이 센 거예요? 간주가 더 힘이 센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 증명을 보내고요. 보낸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발송했다는 사실이 뭐가 됐어요?
입증된 거니까 그때는 도달된 것으로 뭘 해줘요? 추정을 해주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내용 증명이 상대방에게 뭐가 됐어요? 배달도 됐고 반송되지 않는 것까지 입증한다면 이때는 도달된 것으로 뭐예요? 간주까지 해준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에 반해서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도달주의 효과가 의사표시의 철회입니다. 철회라는 말이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우리가 뭐죠? 철회라고 해요. 그래서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도달이 돼서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 도달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가 있다. 왜요? 도달되기 전에는 아직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으니까요. 그죠? 다시 한번요. 철회가 뭐라고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우리가 뭐죠? 철회라고 하고요. 철회는 효과 발생 전에만 할 수 있고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 도달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죠? 철회할 수가 있죠. 4번 의사표시가 연착됐다 불착됐다. 물론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표의자가 그 책임을 져야 되고요. 4번 발신후 사정 변경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발신후 도달하기 전에 요 사이에 표의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돌아가셔도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겨요.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래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사망을 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갑이 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그 유가족들이 상속인들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사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상속인들이 가비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가 되면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요 갑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뭘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자칭 맨 밑에 보시면 그러나 위임, 고용, 조합 등의 경우처럼 인격, 개성이 중시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효력을 뭐죠? 상실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위임이든 조합은 뭐냐면요. 나중에 개념을 말씀드릴 건데 조합은 동업계약을 말합니다. 뭘 말하죠? 동업계약. 자, 그러면 위임이든 고용이든 동업계약이든 그 사람의 개성이 중요시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고요. 따라서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의사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한 능력자가 되면 법정들이 그 의사표시에 대해서 뭘 져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위임이나 고용이나 조합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 책임질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의사표시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에서 뭐가 나오죠? 발신주의가 나와요. 자, 원칙이 도달주의입니다. 예외가 뭐죠? 발신주의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도달주의가 원칙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발신주의는 어떤 거냐면 발신만 하면 바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도달하지 않아도 효과가 생기니까 갑의 입장에서 굳이 등기 속달을 보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보내기만 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따라서 발신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를 본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원칙인 거죠? 도달주의가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발신주의는 언제 발신주의를 취하냐면 나에게 무엇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면 굳이 도달주의를 취하지는 않고요. 그때는 뭘 취하냐면 발신주의를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 답장이에요. 을이 갑에게요. 먼저 뭔가를 보냈어요. 먼저 뭔가를 보냈다면 을은 갑이 나에게 뭔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예견하고 있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발신주의인 거예요? 답장이 발신주의인 거예요. 뭐가요? 답장이. 그럼 교재보자고요. 가,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본인 등의 확답입니다.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냐면요. 촉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그것에 대해서 뭐래요? 확답, 답장을 보냈네요. 따라서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인 거예요? 발신주의인 거예요. 다 무권 대리는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입니다.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냐면은 최고를 했어요. 독촉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을에게 뭘 보내고 있어요? 답장을 보내고 있네요. 따라서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이 뭐예요? 발신주의죠. 두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그죠? 같은 말. 그 다음에 라 채권자의 채무 인수인에 대한 승낙의 확답. 마 격제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 통지.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한 거냐면 청약을 했다는 거죠. 청약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답장이 뭘 보내고 있어요? 승낙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이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이 뭐요? 도달주의고 예외가 뭐요? 발신주의인데 언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고요? 답장이 발신주의다. 왜요? 지가 먼저 뭔가를 했고 그쪽에서 보내는 답장이라면 이미 나에게 무엇이 오고 있다는 사실 충분히 뭐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도달주의를 취하지 않고 뭘 취한다는 거예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르기 가까운 것이 나죠. 사원총의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입니다. 자, 이게 또 왜 발신주의냐? 사원이 뭐냐면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우리 민법은 사자하고 원자하고 따서 사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단법인은 주식회사고요. 그러면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사원이겠네요.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누구예요? 주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원총회 하면 주주총회를 떠오르셔야 돼.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사원은 직원이 아니에요. 오너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원총회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죠? 주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원총회 하면 노조 집회를 떠오르시면 안 되고 뭘 떠오르셔야 돼요? 주주총회를 떠올려야 돼.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주가요 1000명이에요. 이 1000명 모두가 참석을 해야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00명 모두에게 반드시 뭐는 해줘야 되냐면
소집 통지는 해줘야 돼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빼고 소집 통지를 하면 그 주주총회는 무용고예요. 근데 만약에 요 소집 통지를 만약에 도달주의를 채택해서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소집 통지한 거다라고 이해된다면 물리적으로 주주총회를 열 수가 없어요. 왜요? 1000명 중 한 명이라도 도달되지 않으면 그 주주총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1000명 모두에게 발송만 하면 된다. 1000명 모두에게 발송만 하면 소집 통지한 거라는 의미에서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뭘 취하는 거예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일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말이 무슨 개소리인가 싶고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원칙이 도달주의고 답장과 사원총회 소집 통지가 뭐라고요? 발신주의다. 이렇게 크게 기억할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원칙이 뭡니까? 도달주의입니다. 예외적으로 뭐예요? 발신주의입니다. 언제 발신주의입니까? 답장과 사원총회 소집 통지가 뭐죠? 발신주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 의사표시에 공시송달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우병우와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병우가 이렇게 잠적을 하니까 그 특별위원회에서 특위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공시송달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 왜 그러냐면 그런 우병우처럼 잠적하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냐면 공시송달할 수가 있어요. 법정 보시면 113조입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우병우는 알고 있죠. 문제는 뭐죠?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여기에 해당하죠. 우병우가 뭐죠? 가족과 함께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과실 없이 뭘 몰라요?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하단에 요건이 나와 있는데 의미 없고 하단에 절차 및 효과에 가지고 넘겨보시면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법원 게시판에다 붙여놔요. 붙여놓고 2주가 지나게 되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뭐예요? 간주해줘요. 그래서 효과 보시면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그때 또 특위에서 또 공시송달할 것인지를 검토한다라고만 언론에 보도 나왔고요. 공시송달은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2주. 그때가 이제 그 특위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주가 지나야 상대방이 뭐가 돼요?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문제는 2주 후면 이미 특위는 다 끝났어요. 청문회 다 끝나기 때문에 공시송달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병우한테 뭐 하지 못했어요? 공시송달을 못했어요. 물론 마지막에 그 사람이 뭐 하긴 했어요? 참석하긴 했죠. 아무튼 공시송달은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뭐 합니까? 공시송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고 2주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뭐가 되죠? 간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이제 의사표시에 뭐가 나오죠? 수령 능력이 나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요지 가능성.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받긴 받았지만 얘는 까만건 글씨고 흰건 백지다. 이런 직접 수준이라면 손에 들고 있더라도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니까 뭐 되지 않겠어요? 도달되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도달되려면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지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요지 능력, 이걸 뭐라냐면 수령 능력이라고 해요. 교재 보시면 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란 의사표시를 뭐 할 수요?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수령 능력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받는 거는 수령하는 거는 개새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요지 능력이 없다면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토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요지 능력이 수령 능력인데 누가 수령 무능력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는 뭐로 규정하고 있냐면 수령 무능력자로 뭐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받아봤자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냐면 도달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는 뭐가 없는 것으로 봐요? 요지 능력이 없는 것을 간주해 버리는 거죠. 자,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인데. 첫째, 도달시키지 않는 이유는 제한 능력자를 뭐 하려고요? 보호하려고 도달시키지 않는 것이니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제한 능력자면 미성년자면 친권자,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인과 같은 뭐가 존재하냐면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고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뭐가 되냐면 도달이 됩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므로 제한 능력자가 받아봤자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 법정 대리인이 안 때에는 도달이 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자, 이제 의사표시는 다 끝났고요. 109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의 대리가 나옵니다. 109페이지부터 이제 법률행위의 대리가 나오는데요. 대리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을 잘 잡아야 되고요. 만약에 개념에서 핀트가 어긋나 버리면 나중에 대리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니까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입니다. 일단 대리인 기본적 개념은 뭐냐면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법률의 효과가 대리인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뭘 해주는 사람이죠?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말은 뭐 해준다는 얘기죠? 의사를 표시해 준다는 얘기고요. 또 의사를 표시하려면 대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의사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대리인이란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대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공부는 열심히 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엉뚱한 집에 가서는 사자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대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자라고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대리는 스스로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리를 이해할 때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대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대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얘는 친권자와
뭐가 있는 거죠? 후견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흔한 대리인이 뭐임을 알 수 있어요? 친권자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도 만약에 자제분이 계시고 자제분이 미성년자라면 본인이 뭐요? 친권자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리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딸내미가 집에 와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물어보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년아 살쪄 처먹지 마 그런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어주는 사람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먹을지 말지 뭐 해주는 사람이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나 오락해도 돼? 1시간만 하고 숙제해야 돼? 라는 말은 대리인 대신 오락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락을 할지 말지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대리인이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의사를 결정해주고 있어야 돼. 만약에 의사를 결정해주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닌 거예요? 대리인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이 되면 이 사람 우리가 뭐죠? 임의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이게 임의대리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내 대신 대전 둔산동에 있는 크로바 아파트를 302동 1303호를 5억 2천에 매매 계약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에요. 왜요? 의사결정을 안 하잖아. 무슨 아파트를 살지 얼마에 살지 다 누가 이미 다 결정해버렸어요? 갑이 결정해버렸죠. 그런 사람은 대리인이 아닌 거예요. 네가 내 대신 대선 가서 아파트 좀 사라. 그러면 이제 을이 스스로 어떤 아파트를 구입할 것인지 얼마에 구입할 것인지 스스로 뭐 하게 돼요? 의사를 결정하게 되니까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인 거죠. 근데 만약에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야 내가 보니까 크로바 아파트 1303호가 좋은데 그거 살까? 응 갑이 사라 그랬어요. 야 5억이 나도 5억에 살까? 응 대리인이 아닌 거죠. 그때는 누가요? 갑이 모든 뭘 결정하고 있어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을이 갑에 일일이 물어봐서 갑의 결정에 따른다면 그건 좀 이따 뭐예요? 사자인 것이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대리인인 것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열심히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인 대리인을 실컷 공부해놓고 집에 가져가고는 뭐예요? 그냥 시킨 일 대신해 주는 자꾸 뭘 떠올려서요? 사자를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제끼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제 대리인이 아니라 해서 출장소장은 뭐라 그랬어요? 대리인이라 그랬죠. 지점장은 뭐라 그랬어요? 대리인이라 그랬죠. 왜요? 자기 출장소, 자기 지점에 대한 의사를 스스로 뭐 하고 있습니까? 결정하고 있으니까. 직급과 상관이 없는 거죠. 본사 부장이나 본사 차장이나 이런 사람 아무리 직급이 높더라도 대리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사에 관한 의사결정은 오로지 누가 하는 거예요? CEO가. 그죠? 사장이 하는 거고 부장, 차장 이런 사람들은 사장이 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뭐예요? 부자만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피용자가 되는 거예요. 자, 대리인 뭔가요?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계속 가시고 그래서 대리 오늘 끝날 때까지 계속 해서 뭐예요? 의사결정, 의사결정, 의사결정 이런 말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고요. 2번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은 법정 대리인은 사적 자치를 보충한다. 임의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2번 대리의 삼명관계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등장인물이 항상 몇 명이에요? 3명이니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삼각형 모양이다. 그래서 삼명관계라는 말을 쓰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고요. 넘겨보시면 3번 대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입니다. 이것도 쓰잘데 없는 겁니다. 쓰잘데가 없는 건데 책에 있으니까 뭐 넣는 거고 설명드리고 이런 내용을 책에 넣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우리 그 수험생분들이 뭐가 없으면 아 교재 꾸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넣는 것뿐이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을이 의사를 결정하고 을이 법률 행위를 했는데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생기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겉보기에는 을이 법률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이 하는 거다. 이게 본인 행위설입니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을이 혼자 법률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과 을이 함께 법률 행위를 한 거다. 이게 뭐죠? 공동행위설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의사를 결정합니까? 대리인이. 누가 법률 행위를 한 거죠? 대리인. 따라서 우리 민법은 결국은 대리인 행위설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의사를 결정하고 법률 행위를 하는 것도 갑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을이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2번 대리와 구별을 해야 할 개념에서 대표가 나오는데 대표는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시험에 상관이 없으니까. 중요한 게 뭐죠? 2번 사자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본인이요 의사를 결정했어요. 이렇게 본인이 결정하는 의사를 을이 단순히 병에게 전달해 주거나 표시를 해주고 있다면 이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시 반복이죠. 대리인이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의사를 결정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죠? 사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좀 보면 대리인은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행위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민법 117조가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다라고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대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뭐는요? 행위 능력은 필요 없고 이유는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 해주는 사람이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이에 반해서 사자는 의사결정 안 하죠.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따라서 사자는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요.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대리에서 본인은 의사 능력 필요 없어요. 왜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라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뭘 생각하자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잠을 자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죠? 의사 무능력자의 가장 명확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수면 중인 자잖아요.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할 때 갑이 자빠져 자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왜요? 매매 계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을이 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을이 하는 거니까요. 또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죠? 을이 하니까 요 병에게는 무엇도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고요.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사자의 본인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권리 능력 필요하고요.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니까 의사 능력도 필요하고요. 법률행위도 본인이 하는 거니까 행위 능력도 필요한 거죠. 왜요? 법률행위도 갑이 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누가요? 갑이 하는 거니까. 이거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면은 문제 풀 때 헷갈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의사를 결정하는지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돼요. 사실행위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자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해 사실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뭐는 허용이 되는 거죠? 사자는 허용이 됩니다. 아무튼
사자 대리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누가 의사를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좌측 하단에 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대리와 사자의 차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리의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나. 왜요?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니까요?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사자의 경우는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왜요? 사자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해? 본인이 결정하니까. 2번 대리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지 않아도 되나? 대리에서 본인은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뭐가요? 필요 없죠.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요. 사자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왜요? 사자에서는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본인이 뭐죠? 법률 행위를 하는 거니까. 3번 사자가 본인 효과 의사를 잘못 전달한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을에게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해다오. 그랬더니 의뢰병한테 3천 원에 팔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불일치되어 있는 거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착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해요? 대리인이. 따라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 거는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으므로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4번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으나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X죠. 앞과 D가 뭐하고 있습니까? 뒤바뀌어 있죠. 5번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자는 허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리는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되지만 사자는 뭐죠? 법률 행위가 아닌 사실행위, 불법행위도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뭐 하잖아요?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간접대리가 나오는데 이 간접대리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